자,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의원님, 네. 먼저 짧게 제일 중요한 어떻게 될까요?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거의 모든 언론이나 국회의원들은 가결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들어올까요, 국민의힘 의원? 일단 국민의힘은 들어오겠다라는 입장을 가장 최근 버전까지는 들어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했을 때 표결에 만약에 참여한다, 전부 다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동안 언론에 알려졌던 것보다는 가결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네. 전망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한 25명 정도는 일단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10여 명 내외는 가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현재 분석이 되고는 있습니다. 10여 명 내외는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 뭐 8표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건데, 왜 그래도 국민의힘 의총 아침부터 이어졌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투표 참여를 제안했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이어질까요? 글쎄요, 그것은 이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난주와 이번 주를 지나면서 흐름이 바뀌는 게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난주 표결 불참에 대해서 분노하셨거든요. 게다가 각 의원들의 지역구, 지역 사무실에 시민들이 찾아가서 항의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의총 중이긴 하지만 의총 내에서도 의원들이 표결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표결은 들어가야 된다. 지난번 1차 투표 때는 왜 108명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단 3분만 참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3명만. 자, 이번엔 좀 달라질 것 같다. 네. 그래도 친윤계 의원들 일부, 윤상현 의원 또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이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 이런 식의 의사를 계속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윤 대통령 그제 담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사과라는 단어 딱 한 번 등장하고 거의 약간 윽박 지르는 느낌? 목소리를 막 높이고요. 네, 그랬죠. 비상계엄의 정당성만 강조를 했는데 탄핵하든 수사하든 계속 맞서겠다고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일단 12월 12일 담화를 할 때 사전 영상 녹화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죠. 담화를 들으면서 계속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발표를 갑자기 하는 것 아니냐. 무려 29분에 걸쳐서.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담화를 발표하는 순간 저희 민주당 의원들 다 경내 비상대기령을 바로 내렸습니다.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점점 격앙되고 고조되는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일단 비상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즉시 담화가 발표되는 중간에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원내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자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 네. 이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판단도 지금은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해 보였습니다. 사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검사 생활 20년 넘게 했다고 스스로 그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도 법조인 출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한데 이 의원들이 이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정당했다. 예전에 97년 판결에도 나오지 않냐. 대법원 판례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정말 그 취지가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 담화에서 2022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 부분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이게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의 그 시스템도 못 믿겠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 네. 이게 극우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비판들이 많죠. 실제로 윤석열 씨가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일으킨 되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국회를 꼴보기 싫은 국회를 없애버리겠다도 있지만 네. 선관위를 통해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명분을 거기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대선도 그러면 그때 시스템 아니었냐라고 하는데 윤석열 씨의 입장은 자기가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조그마한 격차밖에 못 이겼다라는 인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더 이겼어야 되는데 네. 부정선거라서. 근데 부정선거를 그렇게 맞추기도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어렵죠. 표차를.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목표점이 굉장히 치밀하게 하나의 그 관역을 향해서 치밀하게 계획돼서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요. 자, 말씀하시는 중에 자,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포고문을 작성한 걸로 추정된다라는 민주당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엄 포고문 위헌적인 내용 누가 했냐라고 했는데 노 전 사령관이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했는데 그 노 전 사령관이 이 계엄 포고문을 작성했다, 이런 민주당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계엄 포고문 처음에 나왔을 때요, 다른 것도 다 정말 놀라웠는데 전공의를 처단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네. 참 이게 정말 이제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도 잘 안 쓰던 그렇죠. 용어처럼 예. 굉장히 그 자극적이면서 감정적인 용어들인데, 그러니까 모두를 다 적으로 두고 네. 전제하고서 쓴 포고문이에요. 그리고 포고령 1호가 사실은 저는 이 모든 사태의 핵심이고 가장 위헌적이라고 보는데 네.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어느 계엄으로도 할 수 없고 헌법상 국회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개헌이 뭐 고도의 정치행위다,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 포고령 1호문만 읽어봐도 그거 자체가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경고하고 싶은 게요. 네. 지금 이 내란 행위는 사실 완전히 아직 진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씨의 2차 담화문에서도 내란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선전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내란 선동과 선전 행위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12.3 계엄과 그로 인해서 이어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옹호하고 통치행위다 뭐다라고 옹호하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거나 보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란 선전행위가 될 수 있고 내란 선동행위가 될 수 있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좀 막연하게 그게 맞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은 여기에 동조하는 것 자체가 형법 87조 내란죄 그리고 이 90조에 네. 이 내란 행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맞습니다. 경고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윤석열 씨 저기 12.12 담화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굉장히 놀라웠던 게 사실 뭐 정치인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있었고 뭐 여당 네. 대표도 있었고 네. 뭐 전공의들도 있었고 전방위적으로 자기한테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다 처단하고 척결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정치인 말고도 이 사법부, 네, 그랬죠. 법관에 대해서도 이 법관을 체포하라, 체포조 명단에 있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적인 민주국가 시스템을 다 붕괴시켜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계엄군이 그 판사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겠다라는 것은 영장 없이 체포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체포함으로 인해서 사법부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를 받은 사유가 판사 사찰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기존부터 계속 그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너무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잡아넣겠다라는 것을 지금 표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집착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스토커처럼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정적을 구속시키겠다, 잡아넣겠다라는 것에 제거해야 한다. 예, 모든 역량과 시스템, 모든 생각이 지금 다 골몰해 있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 그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저 사람도 적이야 이렇게 규정하고
체포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담화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선관위가 사법부 사람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걸 마음대로 네.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법관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국정농단,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 때 법원행정처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판사로만 구성된 법원도 압수수색했는데 선관위 압수수색 왜 못하겠습니까? 짧게 여쭤볼게요. 자, 2차 탄핵 투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네. 이번 계엄으로 인해서 환율과 그다음에 유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저는 가결이 된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 결과 무관하게 다음 주에는 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챙겨야 되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정치권이 지금 빠르게 움직여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김용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